서울시장 선거 전 마지막 토론회에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가시도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을 두고 오 후보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오 후보는 성추행 사태에도 후보를 낸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을 16년 전 생태탕 가게에서 봤다고 주장한 주인 아들이 오 후보였는지는 최근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알게 됐다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3명 중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고 남아공변이 5건도 확인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집니다.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해당 직원의 가족과 친구 등 36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세무녀를 살해한 피의자 만 24살 김태연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시작 26년 만에 사업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직원 고용과 AS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3살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채 DNA상 친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실시된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가 제각각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전은 갈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은 사실상 사라졌고 그동안 수없는 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회의를 다시 갖게 합니다. 오늘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을 했는데 역시 말싸움 수준의 토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시종일관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은 차정성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토론 내내 오세훈 후보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지었습니다. BBK와 지금 똑같은 형국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뭐가 BBK하고 하나요? 본질이 아닌데. 지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지금 시장과 이 한 사건의 세트였지 않습니까? 박영선 후보님, 네. 이게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이런 있습니까?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오 후보는 내곡동 개발 계획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고 했지만 박 후보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내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시장과 내통하셨던 거죠. 본인 할 얘기만 하시고 자, 제가 설명할 기회를 안 질문하겠습니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반면 오 후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비롯된 선거인데 민주당이 당원을 뒤집고 후보를 낸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아니, 지금까지 5천 가구 정도 박 후보가 토론 주제를 벗어난 공세를 이어가자 반칙의 여왕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니라고. 반칙의 여왕이십니다. 아니 민생 문제 토론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이게 민생이에요? 이민생입니다. 민생. 이것 때문에 박 후보는 12번, 오 후보는 10번을 상대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토론이었지만 정책 대결보다는 두 후보 간의 감정 싸움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과거 태극기 집회 연설에 나선 점을 또다시 거론했고 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고 했던 발언이 뭐가 문제냐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문제를 해명하려 하자 박영선 후보가 제지합니다. 저도 또 표를 좀 쓰겠습니다. 제 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30초는 보장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제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죠. 그만하시고 그 얘기 다 지난번에 하셨던 얘기인데요. 아니 자, 본인 할 얘기만 하시고 자, 설명할 기회를 안 질문하겠습니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토론은 말꼬리 잡기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께 충분히 보상을 해드리고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이주 보상비를 해드려야죠. 이주 보상비를 얼마를 합니까? 이주 보상비를 충분히 해드리도록 충분히 얼마를 유도를 하시죠? 해야죠. 충분히 얼마를 합니까? 그 액수를 어떻게 박 후보는 재작년 개천절 집회에서 오 후보가 문 대통령을 가리켜 독재자라고 연설한 것을 거론하며 태극기 세력과 함께 하냐고 이 했고 당시에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합니까? 아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오 후보는 집값에 문제가 없다고 귀를 닫은 건 독재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독재자의 의미가 뭡니까? 야당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죠. 감정 싸움이 격화되면서 말실수도 이어졌습니다. 임대인들의 서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안희정 지사,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님 이런 분들 다 실형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연일 논란이 뜨겁죠. 오세훈 후보가 처가 땅 수용에 개입했느냐는 논란으로 시작해서 청량 현장에 갔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논란이 이른바 생태 땅집 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16년 전 당시 생태 땅집을 찾은 오세훈 후보의 옷차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언론 인터뷰에 이어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는 반박 보도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논란의 당사자인 생태 땅집 아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흰 바지에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다는 기억은 확실하지만 그 사람이 오세훈이라는 사실은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년 전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식당에 와서 기억에 남았는데 그 사람이 오 후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서울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의 아들 A씨는 지난주 TBS 라디오에 출연해 16년 전 가게를 찾았던 오세훈 후보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에 캐주얼 로퍼 안에 멋진 구두였죠. 하지만 A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당시에 봤던 사람이 오세훈 후보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최근 모친과 통화하면서 16년 전 봤던 흰 바지를 입은 인물이 오 후보였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오세훈 씨는 몰랐죠.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그럼 나도 본 것 같다. 그때 그 사람이 오세훈이구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맞다고. 앞서 가게 주인인 모친도 TBS 출연해서 오 후보가 왔었다고 했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 한 분 계시고 오세훈 후보는 좀 잘생겨서 그래서 더 기억이 나고. 나흘 전 언론 통화에선 기억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건 모르지, 오래전이라.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제가 오세훈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서 모르지만. 논란이 일자 가게 주인은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이 돼 모른다고 했던 것뿐이라고 했고, 아들 A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가 테러 위험을 이유로 돌연 취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연했던 TBS 김어준 씨 프로그램엔 오늘 하루 5명의 익명의 증언자가 나와 야당 관련 의혹들만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후보 선대위가 당원들에게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가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아전 인수식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후보 선대위가 조직 총괄본부 명의로 당원들에게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며 감사드린다고까지 했습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헌법과 선거법상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개표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마치 투표 결과를 확인한 것처럼 문자를 보낸 겁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 3일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궐선거 최고치인 20.54%. 이를 놓고 여야가 제각기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후보의 의혹에 지지층이 결집한 신호로 해석한 반면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그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바로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정과 정의 심판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향했다고 봤습니다. 사전투표가 참 과거의 재보선 선거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일이면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됩니다. 양당은 마지막 날 자정까지 당의 자원을 총동원한 유세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에서 여야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언급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선거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는데 야당은 선관위가 야당 관리위원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선관위의 중립성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에서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당 자체 조사에선 다르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청취자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마 그게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법상 공개를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서울시 선관위는 윤 의원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까지 공표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역시 자체 조사를 언급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태료를 물려야 할 사안인데 한없이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며 선관위가 야당관리위원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민주당 의원에게는 낮은 단계인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만 취했을 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가 선거를 간섭 왜곡하는 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곡동에서 시작해서 내곡동으로 끝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여당은 생태탕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야당은 이게 생떼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뭐 정치권에서는 박영선, 오세훈은 가고 이 생태탕만 남았다라는 이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이슈가 지금 묻혀버린 상황입니다. 예. 이 민주당이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거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이 민심이 들끓었던 지난달 9일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 벌써 다 잊혀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쨌든 부동산 특혜 보상 의혹 이걸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오 후보의 거짓말 여부에 모든 공세가 집중돼 있죠. 이 특혜 압력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내곡동 땅을 몰랐다는 등의 이 오 후보 해명을 문제 삼는 전략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나 오 후보의 해명이 사실 조금씩 바뀐 측면이 있어서 이게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오 후보가 지난달 16일 내놓은 첫 해명은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한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몰랐다는 땅의 측량 현장을 갔는지를 두고 이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면서 불확실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내곡동 땅이 상속받았다는 점, 또 이 특혜 압력이 없었다는 오 후보의 주장은 묻히고 이 난데없이 생태탕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는 이 엉뚱한 공방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자, 본질이 뭐든 간에 박영선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걸 보면 어쨌든 거짓말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이미 선택을 굳힌 유권자들의 생각을 바꿀 정도의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던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올 명분은 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이 부동산 정책 등에 부족했다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후보를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도 바로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예. 반면에 과도한 네거티브 공격으로 오히려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이제 여야가 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판세, 여야가 보는 판세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공표됐던 여론조사에서 이 열세였던 민주당은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면서 피말리는 1%포인트 차 싸움으로 갈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지겠지만 역시 이길 것 같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물론 유세 분위기 등 주관적인 평가에 바탕을 둔 예측치입니다. 결과는 봐야겠죠.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샤이 진보가 얼마나 또 투표액이 나올지 이것도 지금 관건이겠죠. 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3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서 500명 아래로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방역 당국은 지금 상황을
4차 대유행의 갈림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백신 전쟁에서 패배한 후폭풍이 이렇게나 큰 것이고 이미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일부 국가들과의 차이 또한 정부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곳곳에서 번져가는 4차 대유행의 불안한 징조들을 배상윤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입니다. 닷새 만에 교인과 가족 등 2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지하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다 비말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교인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전주 자매교회에서 열린 전국 교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과 관련해 지금까지 서울과 대전, 대구, 강원 등 9곳에서 13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타 지역에서 열린 종교시설의 개원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보고 음식을 함께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산 유흥업소발 확진자는 12일 만에 287명으로 늘면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인천에서는 음식점 관련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번지면서 교사와 원생 등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터지고 방역해도 또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 또 언제 또 터질지도 모르고 솔직히 불안해도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일상 감염이 속출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신규 확진 비율도 20%에서 40%까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이 4차 대유행의 갈림길에 섰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백신 확보 실패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도 상반기 1,200만 명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월 전 국민 집단 면역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상반기에 확보한 백신 자체가 900만 명분뿐인데 어떻게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하지만 방역당국이 밝힌 상반기 도입 확정 물량은 904만 명뿐이어서 300만 명분이 부족합니다. 청와대는 확정적 단계에 있는 추가 백신 계약이 있다고 자신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국인 인도가 자국민 접종을 이유로 백신 수출을 통제하면서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직접 CEO와 합의했다는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도 언제 들어올지 불투명합니다. 문 대통령과 반셀 CEO 간의 합의에 따라 정부와 모더나는 우리 국민 2천만 명에게 접종이 가능한. 정부는 2차 접종용 물량까지 끌어다 1차 접종 속도를 높이는 보육책까지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과학적인 편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치 않습니다. 이걸 정책화해서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좀 불분명해서 좀 편법 같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다는 것. 지난 2일 기준 한국의 백신 접종 횟수가 전 세계 113위에 처져 있는 가운데 백신 확보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 역시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백신 문제 말고도 걱정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감염 초기와 달리 이제는 감염 경로 파악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차 유행 내내 축적되어 온 무증상 감염자가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집단 전파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돼 방역 전선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선 지난달 12일까지 직장 감염이 가족으로 전파돼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5명이 추가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남아공 변이가 지역사회에 집단 전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정 기간 이제 인접한 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라든지 지역사회 활동 중에 혹시 전파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새로 추가된 변이 바이러스 41건 가운데
국내에서 전파된 22건의 감염 경로도 대다수가 추정 중이거나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3명 중 1명의 감염 경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 이후에 경증, 무증상 감염 등으로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사회 내에 숨어있는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차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 전원이 출입 명부를 적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자영업자들은 불만입니다. 4명 오셨는데 3분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일일이 다 보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의 대응을 못하는 그런 게 좀 불합리한 게 있고요. 정부는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오는 금요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각종 방역 지표들이 잇따라 4차 유행을 가리키면서 정부도 4차 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공식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인 경고 등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결론적으로 4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최근 신규 확진자는 5일 연속 500명대를 웃돌다 오늘도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어제가 검사 수가 적은 휴일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6일 연속 500명대인 셈이죠. 예. 공교롭게도 지난해 12월 초에도 사실상 6일 연속 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950명, 다음날 1030명으로 숫자가 급증하면서 바로 3차 유행이 시작됐었죠. 이 때문에 지금이 말하자면 4차 유행의 폭풍 전야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이 3차 유행 때는 겨울을 앞두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4차 유행의 갈림길이란 정부 말대로 앞으로의 상황은 두 갈래입니다. 먼저 4차 유행을 우려하는 쪽에선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이 주요 방역 지표들이 악화된 점, 그리고 유행 주기가 빨라지는 듯한 추세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림길에서 정반대의 방향, 그러니까 4차 유행을 막는 길은 무엇인지 들어보실까요? 앞으로 위기 극복에서 첫 번째도 백신 수급이고요. 두 번째도 백신 수급이고 세 번째도 백신 수급. 자, 백신 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데 아직도 우리 접종률이 2%가 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문가 3명에게 현재 백신 수급에 문제가 뭔지 물었는데요. 국민과의 소통이 아쉽다, 계획에 불과하다, 문제는 3분기부터다.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2분기에 1,150만 명의 접종을 마치겠다고 지난 2일 발표했는데요. 단서를 붙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종류, 시기,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한 거죠. 계획일 뿐이고 구체적인 인도식이나 물량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어서 그냥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2분기 접종도 계획대로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3분기가 문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일단 이미 확보한 백신으로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죠. 그런데 완전한 면역력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만 생길 수가 있죠. 집단 면역 형성까지 가려면 3분기 이후 2차 접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3분기부터 그 몇천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한두 달 안에 맞춰야 되는데 계약한 분량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확실치는 않아요. 예, 벌써 1년 이상 전문가들이 백신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게 더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전북 거주자 30여 명의 원정 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LH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이 해당 LH 직원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입니다. LH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차명으로 이 일대 땅을 사들였습니다. A씨는 당시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시기에 전북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 등
35명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땅 22필지를 사들인 뒤 땅값은 2배 넘게 올랐고 지난 2월에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언제 될지 모르고.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해 업무상 비밀 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전현직 직원 22명 등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8건, 159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도 오늘 지난 2015년 아내 명의로 완주군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 동인데 1억 원 넘게 차이가 나거나 또 펜션으로 운영 중인데 아파트로 취급되는 등 오류가 많다는 건데요. 보통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2% 수준인데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단지. 101동 6층의 올해 공시가격이 8억 800만 원인 반면 건너편 102동의 같은 층 공시가격은 9억 6,700만 원입니다. 두 아파트는 동만 다를 뿐 크기나 층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한쪽은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서초구가 12만 5천 가구를 전수조사해 오류라고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아파트 7가구 중 1가구꼴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로 분류된 곳 중 11곳은 현재 영업 중인 펜션이었습니다. 또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명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불광동의 한 빌라로 공시가격이 4배나 폭등했습니다. 개발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거래상으로는 16억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공시지가도 높게 측정되지 않았나 싶어요. 서울 강동구의 5개 아파트 단지 연합을 포함해 노원구, 세종시 등 강북과 지방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도 집단 이의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2주간 진행된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오늘 마감됐는데 지난해 3만 7천여 건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날 당시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규원 검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기소된 차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관여한 추가 정황을 확보한 만큼 이 비서관 소환이 예정되는데 실체 파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 나타나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연락할 테니 함께 출국 금지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검사는 가짜 사건 번호를 기재한 허위 출금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김 전 차관은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이광철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지만 이규원 검사를 소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출국 금지 결정은 차 본부장 본인이 했지만 출금 서류는 검사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추천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차 본부장 측의 주장은 우연히 여러 번 겹쳐야 하는 비현실적인 설명이란 입장입니다. 특히 이광철 비서관이 관여한 추가 정황도 있다면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3살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채 DNA상 침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바꿔치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이심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침모로 드러난 48살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언닉 미수 등 2가지입니다.
검찰은 A씨가 출산 추정 시기인 3년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출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등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시신을 은닉하려는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A씨가 2018년 3월 자신의 딸이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꿨다고 보지만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의 출산을 입증할 수 있는 친부와 사라진 아이 행방도 미공입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을 쏠리는 이유입니다. 약취를 당한 그 아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황 증거만 가지고 과연 약취인지를 인정할 수 있냐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주목되는 판결이에요. 한편 사건 초기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지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딸 B씨는 오는 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세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는 만 24살 김태현. 경찰 신상공개심의위는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고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관행이 빚어낸 참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최초 발의 22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범죄 발생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허점 많은 스토킹 처벌법에 맞추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24살 김태현. 일방적 구애를 하며 수개월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진 않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태현은 피해자가 연락처를 바꾸고 자신을 피했는데도 피해자를 괴롭혀 일가족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염산 테러를 가하고 이제 와라 있는지는 몰라도 가들 떼더라고 그냥. 이혼한 부인을 괴롭히다 살해한 일도 있었죠. 지난달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 조항. 이 조항이 오히려 2차 가해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는 비판이 나오죠. 가해자가 또다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달라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할 경우에 피해자는 어떤 보복이나 협박이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껴도 가해가 계속됐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지만 피해 여성이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면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거쳐야 해 정작 보호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보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이제 법원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여성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고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스토킹 범죄. 법의 허점도 보완해야 하지만 스토킹을 단지 애정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간판을 그대로 믿은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무한 리필이라고 적어놓고 각종 부가 비용을 받는 음식점부터 또 스포츠센터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끌기 위한 어느 정도 과장이 있겠지 한 발 물러서서 보려고 해도 이건 지나치다 싶은 수준입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무한리필 고깃집. 14,900원이면 삼겹살, 된장찌개, 김치, 계란 프라이를 준다고 돼 있는데 주문하자 말이 바뀝니다. 된장찌개 고기만 무한리필.
왜 간판과 다른지 따졌더니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강릉의 한 장어집은 장어 1kg에 39,900원이라며 손님을 유혹합니다. 39,900원어치를 주문했는데 나온 건 500g. 1kg가 500g이에요? 시중량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차림비 2,000원까지 따로 요구해 돈은 더 내고 장어는 500g만 먹은 셈입니다. 그마저도 59g 부족한 441g입니다. 엉터리 가격 간판 때문에 소비자 불만은 커져가는데 500g은 500g, 1kg면 1kg 써놨으면 나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음식점에서 간판 가격과 다르게 음식을 공급하거나 대금을 받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소비자는 간판대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밖에 저렇게 써 있는 대로 본 건데요. 그러면 구청에 혼날 텐데. 업주가 끝내 거부하면 식약처사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 연락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다 하면 언제든지 신고접수 하시면 돼요. 하지만 신고해도 즉각 처분은 쉽지 않고 보통 법정 공휴일 제외하고 15일 안으로는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처분을 두려워하는 업소도 많지 않은 게 현실. 이렇다 보니 엉터리 가격 표시는 다른 업종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이곳은 필라테스 한 달 수강료가 11만 원이라고 광고하지만 실제 그 가격에 등록하려면 딴소리를 합니다. 밖에 적혀있는 11만 원이 3개월 해야지 11만 원. 네네, 맞아요. 1개월 하셨을 때는 17만 5천 원. 다른 업종 엉터리 간판도 제재가 힘들긴 마찬가지. 이게 특정한 조건에서만 나오는 가격이라는 거는 맞아요. 결국 허위 과장 간판에 대한 당국의 솜방망이 단속에 소비자만 골탕 먹고 있습니다. 이거 3개월 빼드릴게요. 3개월.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에 배달 대신에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포장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떠오르는데 음식점 주인도 포장 판매를 선호한다고 해서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류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의 한 치킨집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치킨 한 마리 포장 주문이요? 20분 뒤에 오시면 되세요. 배달 주문이 아닌 방문 포장입니다. 네, 치킨은 배달 음식의 대명사지만 최근에는 배달 대신 음식을 주문하고 직접 찾아가는 방문 포장이 늘었습니다. 한 2~3배 정도 포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근데 배달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포장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주문 시간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걸리는 배달 시간과 비싸지는 배달비 부담,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등이 원인입니다. 근데 보통 1인분 시키면 많아봤자 10,000원대 초반 정도인데 그 배달비가 3,000원, 많이는 4,000원 정도까지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요즘에는 포장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려 하면 40~50분 걸려서 이제 가지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연락 드리면은 이제 더 빨리 주시니까. 업체 대부분도 방문 포장을 환영합니다. 건당 3,500원가량의 배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나날이 심해지는 배달원 확보 경쟁과 까다로운 별점 평가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 배달 앱의 경우 포장 주문 건수가 지난해 5달 만에 23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음식 먹기를 꺼려하면서 방문 포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LG전자가 결국 휴대폰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진출 26년 만인데 5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손을 떼기로 한 겁니다. LG전자 폰을 쓰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사용에 지장은 없는 건지, 3,000명 넘는 직원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정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LG전자가 오는 7월 31일자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시작 26년 만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3분기 연속으로 쌓인 5조 원대의 누적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휴대폰은 5월 말까지만 생산됩니다. AS가 문제인데 사업 종료 후에도 당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구매 고객과 기존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사업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 수리는 4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2년까지 지속할 방침이지만 LG폰 사용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른 폰은 불편해서 LG폰만 10년 이상 사용해 왔는데 AS 같은 것도 걱정되고 계속 써도 되나 그게 고민입니다. 3천여 명의 LG 휴대폰 직원들은 고용이 유지됩니다. 이들은 생활가전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LG 이노텍 등 계열사로 재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투자 중인 전자장비 사업과 배터리 부문의 인력과 자원을 보강해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시장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LG가 얼마 전 공개한 롤러블 폰은 출시도 못한 채 접어야 하고 LG가 비운 자리를 두고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도 예상됩니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위태롭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 여자보다 더 날씬해서 LG전자의 초콜릿폰. 너 진짜 초콜릿이야? 프라다폰까지 연이은 성공해 LG전자는 2009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업계의 관심은 누가 LG의 몫을 가져가냐입니다. 지난해 LG는 13%의 점유율로 국내 시장 3위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2.2%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선 삼성이 가격을 낮추고 중저가 폰을 확대하며 LG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LG와 거래했던 중소부품업체들도 충격을 받아 관련 산업 변화도 예상됩니다. LG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부품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큰 타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해외에선 중국 업체들의 도전이 거셉니다. 얼마 전 LG가 CES에서 선보인 롤러블 폰이 빛을 보기도 전에 중국 업체들이 먼저 롤러블 폰을 출시하며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중국 기업들의 진출로 LG가 사업 주도권을 잃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LG가 빠진 스마트폰 시장, 삼성과 애플이라는 기존 강자와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눈에 바로 띄지는 않지만 이 문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미국과 중국에서 회의를 했는데 미중 모두 반도체, AI, 5G 등 첨단 산업에서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이른바 우리가 낀 신세가 되면서 자칫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팔을 맞댄 정우영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中国韩国我们是永远的邻居。7年以来，我们两国携手抗击疫情，我们率先。 중국은 특히 반도체, 5G,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반도체 문제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건데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Promot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put us in a position to win the global competition with China in the upcoming years. 미중 두 나라가 반도체, 5G, AI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한 건데 우리나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이 견제하는 화웨이 장비 사용으로 주목을 받아온 국내 대기업은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건 이제 미중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수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관련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코로나 4차 유행 조짐에 세계 각국이 봉쇄령을 속속 내리고 있죠. 그러자 유럽에서는 봉쇄령이 내려지지 않은 인접 국가로 놀러를 가서 노마스크로 원정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나오는데요. 재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해변에 모여든 젊은이들.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 춤을 춥니다. 작정을 한 듯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깁니다. Por el mismo tiempo yo creo que es muy importante que la gente joven tenga una vida así. 마스크 착용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Yeah, I didn't know that. We have no information to get from our host. 부활절 연휴 기간 봉쇄령으로 국내 여행이 막히자 스페인처럼 봉쇄를 안 하는 인접국으로 원정 여행을 떠난 이들까지 생겼습니다. Sono andato a Tenerife, è una cosa vergognosa questa, lo dico perché è uno dei diritti costituzionali che viene violato, che è quello della libera circolazione. 인도에서도 노마스크는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전통의 봄맞이 축제는 발디딜 틈 없는 인파로 꽉 찼고 यहाँ की ऐतिहासिक कपड़ा फाड़ होली जहाँ न कोई कोरोना है न कोई डरोना है. 지방선거 투표장에서도 거리두기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 하루 확진자는 10만 명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는 뒤늦게 야간 통금과 주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일본의 전위예술가 오노 요코는 비틀즈의 존 레논과 우연히 마주친 뒤 2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전화 걸고 집 문을 두드리고 공연 뒤풀이에도 끼어들었습니다. 레논 부부가 탄 차에까지 뛰어들기도 했다죠. 그야말로 극렬 스토커였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레논은 요코와 재혼했고 동료 폴 맥카트니가 버림받은 레논의 아들 줄리언을 다독여준 노래가 지금 듣고 계시는 바로 이 명곡 헤이 주드입니다. 그런데 레논은 그를 숭배했던 스토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스토킹으로 삶의 행로가 바뀌었고 스토킹으로 결국 삶을 마감한 거죠. 스토킹은 스릴러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DJ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매일 밤 같은 곡을 신청하는 스토커에게 벼랑 끝까지 몰립니다. I did it because I love you. Don't you understand? 마이크 드글라스도 하룻밤 풋사랑을 나눴다가 가정이 망가집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프로야구 스타를 광적으로 쫓아다니고 짐 캐리는 케이블 TV 고객을 끔찍하게 괴롭힙니다. 어제 구속된 세 모녀 살해범은 스토킹 범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신상이 공개된 그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딱 한 번 만나고는 석 달 전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는 피해자 집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뒤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엽기적인 집착과 광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는 스토킹을 8년 전에야 경범죄로 분류해서 벌금을 물려왔습니다. 개인 사이의 애정 문제로 여기는 인식이 그만큼 뿌리 깊었던 겁니다. 징역형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통과돼 9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 터진 사건이어서 시대에 뒤처진 늑장 입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나마 새 법도 여러모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 처벌하는 것부터 허점으로 꼽힙니다. 협박이나 회유,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접근과 통화 금지 같은 응급조치를 어겨도 과태료에 그치는 것 역시 느슨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따릅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가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와 수사기관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도 끈질긴 구애도 아니고 순애보는 더더욱 아닙니다. 스토킹은 편견을 먹고 자라는 살인의 전조일 뿐입니다. 4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 곁의 악마였습니다.
오늘은 봄 기운이 가득한 식목일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통해 이렇게 청계천에서 봄 날씨를 만끽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주말마다 비가 왔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비 예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죠.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8도, 안동은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19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5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